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50화 스펙타클에 압도당했을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오늘 주제는 스펙타클이에요. 그래서 스펙타클에 압도당했을 때라는 건데, 여기 스펙타클은 뭐 볼거리나 시각적 이미지를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은 살면서 어떤 거대한 스펙타클에 압도되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폼나게 얘기하면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촛불 집회 할 때, 예. 이 뭔가 압도당하고 예. 뭐 감격, 예. 감동 뭐 이런 예. 생각 들었을 때.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좀 더 폼나게 크루즈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예. 그건 아니고 예. 그 우리 인천 연안부두에서 예. 그 가까운데 이렇게 가는 코스 배가 예. 있어요. 그걸 예전에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한번 탄 적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이 이게 해가 지는 그 광경이었는데 그 풍경이 선셋 크루즈였구나 완전. 와 멋있다. 아. 뭐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때 그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나? 아이 하나 또 가질 뻔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 그죠? 네, 좋습니다. 자연님은 어떠세요? 그런 네. 거대한 스펙타클. 이런 스펙타클을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은데, 그냥 어릴 때 이모네 집에 가서 밤에 서울 살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문득 이렇게 하늘을 딱 봤는데 진짜로 이렇게 하늘 전체 망치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봤을 때, 이럴 때 정말 압도된다. 막 이렇게 눌리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기억이 되게 강하고, 약간 인공적인 것들은 주로 영화나 뭐 이런 공연 같은 데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보면 좀 기억에 났던 거는 한 10년 전쯤에 싱가포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인가 거기에 한번 갔었는데, 워터월드라는 영화를 실제 장면으로 이렇게 재현하는 공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물 위에서 스쿠터 같은 걸 타고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막 나오고 막 진짜로 폭발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와,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그렇죠? 있었죠. 네. 요즘은 사실 옛날에 비해서 영화관만 가도 되게 압도적입니다. 그 스펙타클이.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영화는 그냥 평면상에 그죠? 화면도 좀 작고 선명하지도 않고 사운드도 좀 별로고 뭐 이러는 거죠. 그리고 기껏해 앞에 나와서 뭐 두 사람 나와서 무술로 싸우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요즘은 진짜로 영화관을 가 보면 그죠? 진짜 실물보다 더 실감나게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저 아이맥스 영화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한번 갔다 왔거든요. 얘들하고 예전에 코끼리 왕국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해서 63빌딩에 가서 봤어요. 눈이 빙빙빙빙 돌더라고. 화면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긴 했어요. 압도당했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요즘 뭐 그죠? 그런 게 많죠. 그런 스펙타클이.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스펙타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막 쏟아지는 볼거리 같은 것들, 특히 인공적인 것들이 주변에 되게 많잖아요. 뭐 영화관도 그렇고, 영화관도 뭐 3D, 4D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또 뭐 집에 TV나 뭐 이렇게 빔 프로젝트를 막 준비해 놓고 영화관처럼 꾸며 놓고 이렇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이게 그냥 저 개인 생각은 막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뭐 어떤 장엄한 자연 앞에 뭐 이런 스펙타클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거 되게 하고 싶고 권장하는 바이긴 한데, 요새 볼거리가 너무 많아.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여기 오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쟤 안 넘어지나 아슬아슬하게 보고 왔는데, 한시도 다른 생각이나 다른 짓을 못하게 몰입시키는 이 작은 도구들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끌려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스펙타클이 주변에 굉장히 많죠. 제가 신분 당선을 타고 강남역에서 정자역 가다 보면 중간에 되게 긴 코스가 있어요. 그 어디죠? 청계산 입구역에서 판교까지가 한 8km 정도 되거든요. 그 옆을 막 지나가면 당연히 지하 굴속이니까 그죠? 그냥 컴컴하게 지나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면 창문에서 영화가 막 상영이 돼. 그러니까 그것도 그 시간도 못 참고 자꾸 뭔가 눈으로 뭔가 끌어들이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죠? 아 근데 저 오늘 전철 타고 오면서 스마트폰 안 보고 종이책 읽는 사람을 3명 봤어요. 많이 보셨네. 3명. 예. 근데 공통점이 다 여성이야. 아 그래요. 저도 당연히 오늘 지하철 타고 오면서 책을 피면서 왔는데 대부분 한 칸에 저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죠? 오늘은 이렇게 스펙타클에 압도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스펙타클이라는 주제로 이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스펙타클은 안경을 의미하는 영어 표현이에요. 근데 본래는 쇼를 의미하는 라틴어 스펙타클룸에서 온 프랑스어입니다. 철학에서는 이 스펙타클을 새로운 볼거리나 구경거리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뭐 TV나 스크린 등 시각적 미디어가 보여주는 이벤트나 표상, 나아가서 그러한 미디어 자체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기 드보르는 그의 책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현대를 스펙타클의 사회라고 명명하면서 현대인들은 이런 스펙타클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이미지의 압도적 힘에 지배되어서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하고 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철학자 기 드보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1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한 기 드보르는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작가, 영화 제작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며 영화와 반달리즘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알제리 전쟁을 반대하며 파리에서 열리는 집회를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1960년에는 본인이 설립한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을 이끌음으로써 68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주저인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스펙터클 개념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하였고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의 창립 멤버로서 예술적인 실험과 사회혁명을 결합하려 시도하였습니다. 1968년 프랑스 68 혁명이 실패하면서 1970년부터 상황주의자 인터내셔널의 제명과 탈퇴가 줄을 잇게 되었고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을 받은 드보르는 그 이후 스펙터클의 사회라는 영화를 제작하며 상황주의자 운동의 승리와 효용성을 변호하였습니다. 1984년 드보르의 친구 제라르 네보비치가 암살당한 후 암살 혐의를 받기도 하였으며 1994년 영화 드보르, 그의 예술, 그의 시대를 제작한 후 권총 자살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끝.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가 스펙타클 사회에 살고 있구나라고 절감할 때가 있는데요. 언제인가 하면 좀 전에 작두님이 말씀하셨던 지하철을 타면 자주 느낍니다.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하철 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죠?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 빼놓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시청하고 있죠. 말하자면 스마트폰이라는 스펙타클에 빠져서 시선을 송두리째 빼앗긴 상태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만 그런 게 아니라 집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옛날 집 구조는 스펙타클의 영향을 덜 받는 형태였습니다. 옛날 왜 거실의 구조나 가구 배치는 사람들끼리 마주보고 대화하는 구조가 대부분이었죠. 물론 뭐 부잣집에 해당하는 경우였겠지만 옛날 거실은 가운데 엉점용 테이블이 있고 양쪽에 소파가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어서 사람끼리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의 거실 구조는 옛날과 다르죠. 요즘 아파트 거실 구조는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극장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벽 쪽에 소파 밀고 어. 반대편에 딱 대형 TV 그쵸? 뭐 예, 시스템들. 예. 요즘은 한쪽에 소파가 있고 맞은편으로는 대형 TV가 놓여 있는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요즘 거실 구조는 기본적으로 사람끼리 대화하는 배치가 아닙니다. 영화관처럼 TV를 보기 좋게 만든 구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TV 크기도 옛날과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TV가 12인치인가 14인치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작은 화면 아닙니까? 요즘은 그죠? 뭐 12인치, 14인치면 노트북 화면도 그죠? 이것보다 큰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큰 화면 싫어해서 제가 노트북을 들고 다니기 좋으라고 좀 작은 걸 채택하고 있는데 제게 13.3인치거든요. 근데 뭐 15인치 이상 되는 거 들고 있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14인치 TV는 뭐 아예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요즘 뭐 대부분 50인치 이상의 대형 TV가 거실 한 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거보다 훨씬 큰 것도 많죠. 예. 예. 아니 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 거실 구조가 그렇게 다들 바뀌었다라는 거를 오늘 얘기 들으니까 새삼 이렇게 인식이 되네요. 예, 다 영화관처럼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즘은 신혼부부가 24평 아파트에 전세 들어갈 때도 TV는 65인치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영상도 초고화질이죠. 음향도 굉장히 빵빵하죠. 마치 영화관을 옮겨놓은 듯한 집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비해 압도적인 스펙타클이 집 안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뭐 우리 알다시피 개개인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쥐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우리가 이제 뭐 시각이다, 청각이다, 촉각이다 하는 인간이 가진 여러 감각들을 사용하는 비율이 과거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오감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감각이 뭡니까? 요즘은? 시각이겠죠? 그죠? 예. 요즘은 시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미디어 기기 등 스펙타클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의 시각 사용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어딜 가도 넘쳐나는 각종 미디어 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고 생활 습관도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쉴 새 없이 시각을 사용하는 패턴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 뜨면 스마트폰부터 들고 자기 전까지도 스마트폰 보다가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각으로 시작해서 시각으로 끝나죠. 그 결과 요즘은 아이들도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이 중에 안경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편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 중에 안경 쓰지 않는 사람이 외려 특이할 정도죠. 그죠? 이처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대부분 안경을 착용하게 된 것도 스펙타클 사회가 가져온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력 저하는 좀 사소한 부작용에 속합니다. 우리가 미디어라는 거대한 스펙타클에 사로잡히면서 생기는 부작용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일단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것 예, 같아요. 그죠? 거기에 막 사로잡혀서 예. 그냥 그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나 이런 것들에 그냥 끌려가는 예. 느낌이 좀 강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저희는 TV를 집에 어찌하다가 없어진 지 꽤 됐는데 예. 각자의 방에 들어가 가지고 다 유튜브 보고 있죠. 그렇죠. TV라는 미디어만 없애면 해결될 것 같지만 손에 TV가 다 한 대씩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벗어나긴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킬링 타임으로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쵸. 조금 들기도 맞습니다. 하고. 기 드보르는 스펙타클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스펙타클이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 그죠?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스펙타클은 반박과 접근이 불가능한 거대한 실정성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오로지 보이는 것은 좋은 것이며 좋은 것은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뿐이다. 스펙타클이 원칙적으로 요구하는 태도는 무기력한 수용이다. 사람들은 스펙타클이 만들어내는 볼거리에 시선을 뺏기는 동안에 수동적으로 변해버려서 결국은 무기력한 소비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타클이 사람들을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기 드보르의 주장은 현실에서도 매우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요즘 신조어로 회자되는 용어 중에 스몬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몬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스마트폰 좀비.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 못지않게 네. 이 스펙타클 정치에 많은
많이 당해오고 살았었던 예. 나라와 백성들이 사실은 있었죠. 또.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나 영화나 이런 것들도 그런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죠. 어쨌든 스몬비는 스마트폰 좀비의 합성어인데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보느라 길거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좀비처럼 걸어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말하자면 스마트폰의 시각을 뺏겨서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스펙타클에 빠져서 중독이 되면 마치 뭔가 재미있는 일상을 보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스펙타클이 만들어내는 효과에 중독된 상태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무기력한 일상을 보내기 쉽습니다. 스몬비족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스펙타클에 중독될수록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스마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좀비처럼 변하고 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네. 사실 저는 이 스마트폰이 너무 큰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도 저 빼고 나머지 3명은 중독이에요. 이미 딱 예. 봐도 중독이에요. 예. 그러니까 30초에서 1분 간격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예. 불안 증세에 빠지는 이런 거가 그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스마트폰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지만 자칫하면 중독, 그러면 정확히는 중독이 의심되는 상황이기도 하죠. 기드보르는 스펙타클이 단지 미디어의 사용 형태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 변질시킨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스펙타클은 이미지들의 집합이 아니라 이미지들에 매개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다. 그에 따르면 TV나 스마트폰, 대중매체 등 스펙타클 기기는 단지 이미지만 송출하는 기계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 사람들의 관계도 변화시킨다고 본 거예요. 가령 거실 한 켠에 대형 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는 순간 가족끼리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면 가족 간 대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급격히 줄어듭니다. 저희 집만 스마트폰 회사에서 이 얘기 들으면 싫어하겠는데. 너무 싫어해도 알 수 없죠. 저희 집만 해도 식사할 때조차 아이들이 한쪽 손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들고 밥을 먹거든요. 제가 몇 차례 주의를 줘봐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 중에 있는데 이처럼 스펙타클에 한번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스펙타클은 중독성이 강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펙타클은 자신의 강력한 힘을 활용하여 인간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 결과 우리 인간들은 점점 자신의 삶에서 멀어져서 끝내는 관객처럼 변하고 만다라는 게 기 드보르의 진단입니다. 이런 기 드보르의 진단에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죠? 그래서 기 드보르는 이런 현상을 관객의 소외라고 표현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주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관객의 소외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그가 넋놓고 바라보면 볼수록 삶의 영역은 축소되며 그가 이러한 지배 이미지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할수록 무엇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이고 욕망인지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타클에 지배될수록 현실적인 삶의 영역은 축소되고 자기의 삶이 뭔지,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펙타클에 빠져들수록 현실의 삶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게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조치를 다양하게 취해봤는데 잘 안 되죠. 결국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래서 스펙타클의 힘이 압도적이죠. 예. 그게 뭐 혹시 뭐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기드보르는 스펙타클을 만들어내는 현상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지만 그것에 대한 탈출이 쉽지는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이죠. 하지만 그는 스펙타클이 만들어내는 삶에 대해서 사람들의 자각, 깨달음을 촉구하면서 그것과 연계된 실천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TV 등 미디어 기기가 우리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현실의 삶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더불어 스펙타클에 노출되는 환경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 이런 걸 좀 줄일 필요가 있겠고, 그죠? TV 시청 이런 시간도 좀 줄일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작두님처럼 어쨌거나 TV를 거실에서 없애는 거 이런 것도 좋은 방법 또 실천 사항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스마트폰 같은 거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은 사람들 중에는 네. 지금과 같은 얘기의 반대쪽으로 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걸 많이 학습을 하고 배우게 되고 찾게 되고 이러는 거야라는 긍정성을 이야기하는 예, 사람들 있죠. 있을 거예요. 예,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무언가를 새로운 걸 자꾸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게 누적되어서 자기 걸로 만들거나 이러진 못하는 거죠. 사실은 정보가 많아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수없이 흘러 넘치는 정보 속에 길을 잃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길게 논의를 해보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고 그걸 굉장히 자기가 통제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단순 수용자로 흐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디어 사용 시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더불어 스펙타클이 아닌 곳에 자기의 감각을 사용하는 시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책 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가 이런 말을 했죠. 책은 인간의 존재 방식이다. 그러니까 책은 미디어가 아니에요. 책은 미디어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삶을 그죠? 만들어 나가는 존재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건 미디어에 압도되지 않으면서도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의 존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스펙타클을 많이 사용하면 소외가 발생되는데 책을 많이 읽으면 결코 소외가 발생되지 않거든요. 해서 스펙타클의 사회일수록 스마트폰보다는 책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 보지 말고 책을 읽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참 본능적으로 어떤 볼거리, 스펙타클이 사람의 감각을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하죠. 네. 이게 감각을 자극하고 또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쉽게 그렇죠. 할 수 있는 이런 관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중독되고 시간의 양이 점점 늘어나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얻는 게 없냐 그렇지는 않은데 허비하는 킬링 타임의 요소가 꽤 좀 많다라고 하는 그렇죠.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 방송에 감각이란 주제를 얘기를 했을 때 유식 불교 얘기를 하면서 시각이 인간의 감각 중에 제일 낮은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스펙타클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인간이 가진 가장 낮은 수준의 감각만으로 소비하게 만듦으로써 인간을 좀 수동적으로 만들고 깊은 생각을 못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펙타클 사회에서일수록 스펙타클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 이런 시각적 이미지가 강화되는 사회 모습을 보면 야 우리 정말 발전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요새는 뭐 가상현실 기술 뭐 이런 그렇죠. 것들까지 맞습니다. 해서 근데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무래도 좀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건 사회적인 차원에서건 뭔가 이 스펙타클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미지 속에서 압도당하지 않게끔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좀 전적으로도 동의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첨언하면 사회적 노력은 잘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을 그죠? 인간으로 대접하기보다 소비자로 모시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펙타클의 공섭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그럴수록 이제 개인적 노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좋습니다.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스펙타클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조금 옆으로 내 생각이 좀 새면서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너무 볼거리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시간을 쓰고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하면 좋겠는데 그 볼거리에 중독되거나 너무 많이 허비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직장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니까 제거해서 안 해도 될 일들을 스펙타클로 내가 비유를 한다면 좀 새로운 뭔가를 하기보다 덜어내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이 옮아갔어요. 예. 예. 그렇죠. 직장에서 있는 시간 중에 스펙타클에 허비되는 시간을 사실 무시 못하죠,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자유인님. 오늘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약간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진행된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사회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그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은 이런 스펙타클을 그냥 이용하게 되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스펙타클을 즐기는 동안에 우리는 삶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스펙타클의 사회를 바꿀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스펙타클의 사회에서 구경꾼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네, 좋습니다. 예. 멋집니다. 오늘은 스펙타클에 압도당했을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펙타클의 압도적인 힘에 지배되어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기 드보르는 스펙타클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스펙타클이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스펙타클이 만들어내는 볼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동안 수동적으로 변해버려서 결국에는 무기력한 소비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기 드보르는 스펙타클이 사람 사이의 관계마저 변질시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펙타클은 이미지들의 집합이 아니라 이미지들에 의해 매개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펙타클에 지배될수록 현실적 삶의 영역은 축소되고 자신의 삶이 뭔지,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현실 삶에서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스마트폰이나 TV 등 스펙타클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현실의 삶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스펙타클이 아닌 감각의 사용 빈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58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